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거의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형틀 목공 일을 하셨던 분으로 지속적으로 무릎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결국 3년 전 무릎 부위 증상이 악화되어 무릎 관절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이후 일하면서 치료를 반복하며 지내던 중 1년 전에 결국 무릎 부위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산재 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실제 진행했던 그 사례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진행 흐름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건의 그 포인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우선 해야 합니다. 일단 재해자분의 휴업급여를 최대한 길게 잡아드리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고, 두 번째, 3년 전 무릎 관절에 대한 부분과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 시점 간의 2년의 기간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3년 전 무릎 관절증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첫 번째 그 과제이고, 두 번째로는 요양기간을 최대한 길게 끌고 와서 휴업급여를 최대한 길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두 번째 관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요양 신청을 통해서 다시 요양기간을 산출하고 그 기간 동안 2차로 휴업급여를 받아내는 방법을 찾는 것까지가 전체적인 사건 진행의 스토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재요양이 끝나면 남아있는 것은 바로 인공관절 치환술에 따른 장애 등급을 판정받아서 최종 장애 등급에 해당되는 장애 일시금을 보상받으면 산재 근로자분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보상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하나씩 사건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무릎 관절증을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승인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근골격계 질환 산재 사건에 대한 유튜브 설명 자료를 확인하시면 절차나 방법, 그리고 사건의 쟁점을 풀어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진행한 산재 근로자의 경우 형틀 목공으로 거의 평생을 근무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서 근무기간을 확인하고, 근무기간 중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재해자의 진술을 통해서 보완하면서 형틀 목공 작업의 신체 부담 정도를 잘 정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할 경우 보통 주치의사가 작성한 예상 치료 기간은 실제 재해자가 치료했던 기간보다 적게 작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치료는 2년 정도를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최초 발생 시점이 2년 전인 경우 주치의사가 작성한 그 치료 예상 기간은 보통 한 6개월 정도로 작성해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경우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기간으로 지정해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해주는 그 기간은 결국 주치의사 소견대로 6개월 정도로 정해지는데, 이런 경우 6개월의 기간만 요양비를 청구하고 그리고 6개월의 기간만 휴업급여를 받고 끝낼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재해자의 실제 치료기간을 확인하고 그 치료기간에 해당하는 진료비 상세 내역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정리해서 실제 치료기간 동안의 치료 경과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요양기간을 늘리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양비도 연장해서 받아낼 뿐만 아니라 그 기간만큼 휴업급여도 추가로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치료기간에 대한 진료 상황이나 증상, 그리고 관련 치료 내역 등을 근거로 요양기간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사를 선임하신 분이라면 노무사를 통해서 업무 진행을 요청하시면 요양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한 그 고민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진행을 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아내고 요양기간을 최대한 연장해서 휴업급여와 요양비 청구를 통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아낸 후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수술 시점을 기준으로 재요양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요양 신청은 최초 요양의 상병 상태가 종결된 후 다시 악화된 소견을 바탕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공관절 치환술의 경우 재요양 신청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재요양 신청을 통해서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 등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요양 신청을 위해 수술 자료, 그리고 진료 기록 자료, 영상 자료, 그리고 주치의사의 소견 자료 등을 통해서 재요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내었지만 여기서 또다시 요양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한 치료 경과에 대한 조사와 주장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재해자의 수술 후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서 물을 빼야 하는 그 상황이 반복되었고, 그리고 통증도 지속되었기 때문에 요양기간이 다소 길게 잡혔으며, 그 결과 휴업급여 또한 그 기간만큼 추가로 모두 다 받아낼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의 경우에도 재요양 시점 이전 소속 사업장에서 받은 금액이 최초 요양 시점 이전 받았던 평균임금보다 더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균임금도 최초 요양 시점 산정된 평균임금액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받을 수 있었고, 이후 재요양은 종결되고 장애 보상 신청을 했는데 장애 등급도 만족스럽게 나왔고, 그 결과 재해자분은 만족해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해자분은 최종적으로 휴업급여 그리고 요양급여 장애보상금까지 포함하면 1억 이상의 산재보상금을 받게 되셔서 나름대로 상당히 협조해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산재 사건의 경우 산재 사건을 승인받아낸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숙제는 요양기간을 얼마나 연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리고 건설인력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도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할 것인가 상용적 급여체계를 적용할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재해자에게 유리한 산출 방식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최초 진단 시점과 이후 재요양과 같은 추가적인 입원이 있었던 환자의 경우에는 요양기간 산출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산재 신청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